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다.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원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죠.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마치 바닥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은 공허한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도덕책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온 철학적 유산과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우리 삶을 관통하는 7가지의 삼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칙들은 때로는 차갑고 냉혹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거나 경제적인 결핍에 시달리거나 혹은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컨대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생의 정답이 사실은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정답 대신 우리가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헤매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상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무언가 특별한 지름길이 있거나 나만이 아는 완벽한 패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 정해놓은 정답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시간을 낭비하곤 하죠. 하지만 인류의 지혜가 도달한 첫 번째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공짜입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처럼 에너지는 결코 무에서 유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빌려보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은 과거의 당신이 흘린 땀의 대가이거나 혹은 미래의 당신이 치러야 할 빚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보상 체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취는 뇌의 도파민 회로를 망가뜨려 결국 더 큰 허무로 이끌 뿐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가혹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그 결과물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성장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관찰자는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아직 관찰되지 않은 정보일 뿐 존재 자체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가 숨기려 하는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숨긴 비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 속에 침잠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선택과 행동을 조정하죠. 타인에게 숨긴 비밀은 신뢰의 균열을 만들고 나 자신에게 숨긴 비밀은 자아의 분열을 만듭니다. 결국 비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드러날 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가꾸는 태도가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가혹하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지선다형 시험지에 익숙해져 인생에도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듯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말은 곧 모든 선택이 정답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정답을 찾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인생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정답의 궤적을 쫓는 삶은 결국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정답이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예술로 그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작자가 됩니다. 이제 이 3가지 부재를 인정하십시오. 공짜를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의 노력은 숭고해지고 비밀을 만들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며 정답을 찾지 않을 때 당신의 선택은 비로소 창조가 됩니다. 환상을 걷어낸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갑고도 명징한 현실의 재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 떠나면 우주의 그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3가지 절대적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들을 무한하다고 착각하거나 다음이 있을 거라 자위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만 허락되는 일회성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흔히 시간을 금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그 무엇과도 교환 불가능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존재의 총량을 조금씩 깎아먹으며 무언가와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 없는 일이나 혐오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도려내어 그들에게 상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고 사라지는 파동 같지만 타인의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순간 강력한 입자가 되어 고정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은 칼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뇌리에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 철학에서 구화지문이라 하여 입을 재앙의 문이라 부른 이유는 말이 가진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상처를 준 말 위에 얹는 백 마디의 사과는 흉터를 가리는 반창고일 뿐 피부를 이전으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침묵이 금인 이유는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존재의 향기가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흔히 준비된 자에게 오는 행운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기회는 양자역학적 중첩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만 현실이 되고 망설이는 찰나에 다른 우주로 붕괴해버리죠. 카이로스, 즉 주관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으로서의 기회는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인 신의 모습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다가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뒤에는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 기회를 기약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똑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회는 올 수 있겠지만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며 세계의 상태 또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버린 시간과 말, 그리고 기회를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비가역적인 것들을 대하는 유일하게 현명한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자원들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비가역성을 깨달은 인간이 마주하는 종착역은 결국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후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죠. 흥미롭게도 단기적으로는 전자가 괴롭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간을 갉아먹는 것은 언제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련입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읊조리게 될 세 가지 후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을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는 참을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비굴한 인내가 아니라 감정의 파동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전에 찰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인간은 분노나 충동의 상태에서 미래의 가치를 영으로 수렴시키는 현재 편향성을 보입니다. 1분의 화를 참지 못해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허물거나 찰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생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인간의 취약함이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내 삶의 통제권을 감정에 내어준 것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후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즐길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저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무한히 유예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즐거움은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 위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말한 몰입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창밖의 풍경을 놓친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웃지 못합니다. 삶은 견뎌내는 숙제가 아니라 향유해야 할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개 에너지가 고갈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단순히 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존재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자기 성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배울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받고 연결할 때 비로소 생동감을 느낍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확장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죠. 여기서의 배움은 학위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유연함,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호기심,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의미합니다. 헬렌 켈러는 배움이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에 빛을 비추는 작업이라 했습니다. 뒤늦게 배울 거리라며 후회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감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참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에게 커다란 후회의 빚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재료는 벽돌이나 시멘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균열이 생기면 그 어떤 접착제로도 완벽히 복구할 수 없는 유리 같은 가치들입니다. 바로 관계의 중력이라 불리는 신뢰, 우정, 그리고 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보면 신뢰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배신을 포기하는 고도의 지적 능력입니다. 신뢰는 양자역학의 얽힘과 같아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끈이죠. 하지만 이 끈은 철사가 아니라 아주 얇은 거미줄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겹겹이 쌓아 올려야 비로소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지만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한 번에 허무하게 끊어지고 맙니다. 심리학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안전 기제를 상실한 상태와 같습니다. 다시 쌓으려 해도 뇌의 편도체는 이미 상대방을 이협으로 인식해버리기에 예전과 같은 온전한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나 자신이 투영된 또 다른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우정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화음입니다. 하지만 우정은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강하게 받습니다. 가만히 두면 무질서도가 높아져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질투라는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우정의 순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정은 한번 무너지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 배신감이라는 독소를 남깁니다. 다시 만날 수는 있어도 그 시절 순수하게 서로를 비추던 거울은 이미 깨져버려 일그러진 모습만을 비출 뿐입니다.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은 권위와는 다릅니다. 권위는 직위에서 나오지만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일관성에서 우러나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존경은 타인의 도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고차원적인 감정입니다. 존경은 쌓아 올리기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만큼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만큼 순식간입니다. 단 한 번의 위선, 찰나의 자만심이 그간 공들여 쌓아온 존경의 탑을 무너뜨리죠. 존경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혐오로 변합니다. 한 번 실망한 대상에게서 다시 가치를 발견하기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사회적 자본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는 재생 가능 자원이지만 신뢰와 우정과 존경은 한 번 연소하면 재만 남는 비재생 자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이 유리 공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에 당신의 전 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 경계하고 비워내야 할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척박한 생존의 전장에서 끝까지 움켜쥐어야 할 실체적인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행복은 관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토대 위에 세워지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삼각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모든 외적 재화보다 우월하며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육체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손상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유도 거창한 꿈도 노이즈에 불과해집니다. 건강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내 의지대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배당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부는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며 결국 내 영혼의 조각들을 조금씩 팔아 생존을 구걸하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그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부를 소유하라는 말은 탐욕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체를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단순히 술잔을 기울이는 지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고립은 뇌의 물리적 통증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진정한 친구를 소유한다는 것은 나의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내도 안전한 심리적 요새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한 끼의 식사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비난 대신 손을 내밀어줄 단 한 사람의 존재는 그 어떤 보험보다 강력한 생존 자산입니다. 결국 건강은 나를 지탱하고 재산은 나를 보호하며 친구는 나를 완성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생이라는 삼각대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 가지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하고 있습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만 같지만 파멸로 가는 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제국의 몰락이나 천재적인 개인의 추락 뒤에는 항상 이 세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것들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서서히 좀먹는 엔트로피의 앞잡이들입니다. 첫 번째는 술, 즉 일식의 마취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술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과 통제력의 사령탑이죠. 하지만 술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도피의 습관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화학적인 위로에 기대어 문제를 유예하는 태도가 인생을 잠식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와 술을 인류의 두 가지 커다란 마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 평온함에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시간 동안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 거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만, 즉 인식의 왜곡입니다. 심리학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자만은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오로지 나의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오만함은 변화하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자만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 결국 추락을 야기합니다. 자만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추며 멈춘 성장은 곧 부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나태, 즉 일지의 부패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의 관성 법칙처럼 나태는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늪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나태는 보상체계의 구장입니다. 당장 눈앞의 편안함이라는 보상에 중독되어 미래의 거대한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태를 정신적인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으나 생동하지 않는 것,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술은 당신의 이성을 흐리고 자만은 당신의 눈을 가리며 나태는 당신의 다리를 묶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의 둥지를 틀게 두지 마십시오. 파멸은 천둥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달콤한 유혹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거대한 여정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다룬 모든 원칙과 경고들은 결국 이 세 가지 단어로 수렴됩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키를 쥐고 운명이라는 파도를 넘어서게 할 최후의 동력, 바로 변화와 선택, 그리고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도 그 속에 발을 담근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물리학에서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와의 에너지를 교환하며 스스로를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이며 정체된 물이 썩듯 고여있는 영혼은 퇴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고 내 안의 본질이 더 선명해지도록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비비어드와 디디에스 사이의 시시호이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총합으로 현재의 나를 빚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선택은 자아 효능감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옵션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감각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죠. 하지만 선택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기꺼이 버리는 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선택의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입니다. 선택이 머릿속의 시뮬레이션이라면 결정은 발을 내딛는 물리적 실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택만 한 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관처럼 관찰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결과는 중첩된 상태로만 존재할 뿐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설령 그 결정이 실패로 이어진다 해도 결정하지 않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실패한 결정은 피드백을 주지만 유보된 결정은 후회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